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이죠. 자,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처럼 또 돌아온 이우영입니다. 네, 마치 각설이, 네, like a 각설이. 네. 오늘 어디 아파요? 오늘은 좀 그 변주를 줘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예. 네. 아유, 근데 어제 비 피해 없었죠? 네, 다행히도. 네. 근데 이 비 피해 또 비 때문에 피해를 얻으신 분들도 있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어제는 진짜 극한 호우라는 정말 아주 새로운 그 경보도 나올 정도로 참 힘들었는데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번 장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일본 규슈 지역이요, 후쿠오카 엄청난 비를 뿌린 바로 그 장마 전선이 이 시간당 400mm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 장마 전선이 지금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우리 모두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가 있으면 비가 와도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피해 규모는 줄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귀중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우리 모두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비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중요하게 전달해드릴 게 있습니다. 전화도 조심해야죠. 네. 02로 시작되는 전화 조심하시면 안 되고요. 02로 시작되는 물론 어떤 전화들은 조심하셔야 되지만 예, 그렇죠. 네. 02로 시작되는 전화 중에 받으셔서 대답해 주셔야 되는 전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청취율 조사인데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 특별 이벤트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샵 0945 우물정 0945로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로 걸려오는 전화를 딱 받았는데 네. 땡땡땡시죠? 서울중앙지검 땡땡땡 검사입니다. 네, 뭐 대답 이러면 이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유 참 범죄를 잡으시느라고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유 이거 참 제가 무슨 또 죄를 지었나 보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예 수고하세요. 그리고 아참 그리고 좀 바르게 사세요. 그리고 전화 끊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모든 02로 걸려오는 전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네. 예. 저는 별 전화 다 받아봤습니다. 네. 우리 애가 납치됐다는 전화까지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아는 분들이랑 서강대라고 이 이름이 나왔네. 서강대 교수하시는 제 아주 친한 독일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뭘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뭘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딸애가 이 액정이 깨졌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조금 늦게 갔는데 더 늦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분의 이 뭐 생명의 은희까지는 아니지만 재정의 은희는 될 수가 있었죠. 네. 어쨌든 여러분 조심 그런 거 이 검찰하고 경찰 같은 데선 전화로 오라가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100%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청취율 조사 전화는 절대로 끊으시면 안 되죠. 네. 예. 이렇게 보이스피싱 예방도 한번 전해드렸고요. 첫 번째 소식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한번 다뤄볼 텐데요. 오늘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이 오늘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포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 유지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네, 일본 측에서도 이제 한반도 동쪽 550km 지점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요. 예.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27일 만이라고 하고요. 또 ICBM 발사로 따지면 90일 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사는 아무래도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인 공해상공 정찰 비행을 트집 잡은 도발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비난 담화를 냈었죠.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3건이나 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침범했다고 주장한 배타적 경제 수역은 통상 무해 통항권, 이게 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
가 인정되는 공해입니다. 그래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요. 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이기도 한데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담화, 두 건의 담화에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남조선, 남조선 괴뢰 이런 표현을 지칭을 해왔는데 사실 이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라는 표현은 그간 이제 북한의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에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좀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 투 코리아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번 미사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한 담화를 또 이틀간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번 그 담화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탄도미사일이 그 연장선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거기를 침범했다라는 거는 그건 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예?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그 문제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미군 정찰기의 성능을 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600에서 800km 떨어져도 다 이 탐지를 해내는 게 미국 정찰기인데 아니 뭐 했다고 거기 근처까지 가가지고 그러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도발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밖에 안 보이고 그렇다면은 실제로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고 오늘 ICBM 쐈다. 저는 그게 이걸 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ICBM을 쏘기 위해서 그런 이 소위 말하는 주장을 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 코리아라는 그 단어를 쓰셨지만 대한민국이라고 그 공식 코칭을 사용했다는 거는 조금 좀 우리가 좀 안 좋게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물론 이제 대한민국 호칭을 쓰기 전에도 우리한테 핵 무기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네. 그런데 이제 보다 공공연하게 협박이나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역시 북한이 이렇게 된 거는 나토와의 협력이라든지 한미일 안보 체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공고히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어떤 지금 현재 변화되는 상황 여기에 대한 곤혹스러움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북한이 우리를 더러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헌법적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북한에 있어서의 공식 국호를 사용할 이유는 없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라고 했다는 건 투코리아라는 거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어떤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another country 다른 국가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냥 겁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나 이게 이렇게 될 수는 있죠. 네. 앞서서 앵커께서 이제 나토와의 협력 얘기해 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나토 정상회의에 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이어지는 소식이기도 한데요. 지금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ICBM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인데요.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를 통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한미 간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군사, 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바란다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라고 하고요. 이날 회의는 국가위기관리센터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해 5월 25일 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같은 해 11월 2일 이후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나토와의 협력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나토 하면은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핀란드에 이어서 스웨덴도 나토에 가입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터키가 반대를 했는데 F-16 이거 사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네. 미국이 이거 팔겠다. 그러니까 이 에르도안 이 터키 대통령이 그럼 스웨덴 우리도 뭐 반대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핀란드와 스웨덴이 전형적인 군사 중립 혹은 그냥 중립국이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지금 현재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나토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그런데 나토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럼 왜 넓어질까? 그것은 뭐냐면 중국의 확장 억제의 가장 중요한 기구로서 나토가 작용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우리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나토 회의에 계속 참석하게 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땐 예사롭지 않고 사실은 북한도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뭐 하나의 가상이고 시나리오고 소설 같은 얘기인데 만일 말이에요. 만일 중국이 대만에게 무력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그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이건 대만하고 중국 싸움이니까 우리는 뭐 남의 나라 얘기다. 천만에요. 중국이 대만을 만일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거기 나름대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은 그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에 있어서의 확장 전략이라는 것을 그냥 뭐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고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생존과 북한에 대한 위협과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나토라는 그런 측면, 나토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하다못해 대테러, 뭐 안보에다가 이제 사이버까지 협력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워낙 뉴스를 잘 챙겨 들으시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 아직까지 이제 가입 절차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초읽기에 든 거나 마찬가지죠. 초읽기 그다음 청신호 이런 뉴스가 어제자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 자꾸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 태클 걸지 마세요. 태클 확인이나 아니 그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만 그 노래 모르세요? 어떤 분 노래였죠? 그러면은 진성. 그렇죠. 이거 알면서 괜히 또 물어봐. 네. 지금 막 생각이 났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련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가 오늘 이상민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원이 이제 민심에 반하는 지도부 이제 어제자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의원이 지난 3일에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분당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엄중 경고한 겁니다. 박성준 대변인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언론 인터뷰에서 도를 넘고 있다. 또 당의 분열을 주장하는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한 지붕 위에서 같이 있으면서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자리싸움, 권력싸움이나 하고 있을 바엔 유쾌한 결별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선 20명 이상 탈당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도부에서 회의가 있었고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도 강하게 말했다라고 하고요. 반대 의견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의 공개 경고에 대해서 이제 의원은 반박을 했고요. 본인이 이제 해당 행위를 했으므로 이유가 그래서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황당하다. 전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맞받아 쳤습니다. 내용을 겪고 있는 민주당 상황인데요.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우영 아나운서는 요거 끝나고 스튜디오에 나가서 뭐 하세요?
저는 휴식 시간이라. 그렇죠. 네. 방송을 안 들어 네. 보면 우리 방송을 들어야죠. 이 유쾌한 결벌이 6월 3일 날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전 그래서 사실 이 얘기할 때마다 좀 미안해요. 근데 이 사실 본래 정당이라는 게 일사불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온다 이걸 내용이라고 사실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히 개파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굉장히 그거를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개파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뭐냐. 영국은 양당제를 하면서 내각제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양당제 하면서 내각제라면 이게 독재로 흐르기가 되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정당이 그죠? 그럼 과반 이상을 차지한 거라가 될 수 있고 양당이니까 그 정당이 행정부까지 꾸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밀착이 돼가지고 독재로 흐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제에서도 여소야대가 맞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데 영국이 독재로 안 흘러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물론 민주주의적 전통이 있다 이런 거지만 구체적으로 뭐냐면 보수당과 노동당과 그 내부에서 굉장히 복잡한 계파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계파의 수장 중에 한 사람이 총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계파들이 같은 정당이라 그래도 야당처럼 견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견제와 균형이 철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파가 있다 그러면 뭐 아이고 큰일 나는 것처럼 보는데 계파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뭐 자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상민 의원의 또 다른 발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민주당에서 새로 만든 당원 온라인 커뮤니티가 블루웨이브라고 이번에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른바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을 한 건데요. 각종 발언이 난무를 했고 이에 대해서 김영진 의원은 명락 지지자 간 욕설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 낙지, 수박 같은 혐오 표현은 해당 행위 그러니까 오늘 계속 해당 행위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당에 해를 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원래 정당은 일사불란하고 해서도 안 되고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네. 하지만 그 다양한 얘기가 이게 상대를 비하하거나 그 지나치게 이게 예를 들면은 뭐 낙지는 뭐 어떻게 탕 뭐 이런 걸 해먹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표현한 거. 그러니까 그 다른 방송이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표현한다면 낙지는 탕탕을 해서 먹어야 맛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의견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뭐 분당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상대를 지나치게 폄하하거나 무슨 X82 얘기도 나왔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사실 개혁의 딸들의 약자가 개딸 아닙니까? 근데 저는 글을 쓸 때나 아니면 방송을 할 때나 되도록 그 단어는 안 써요. 개딸이라는 단어. 뭐 적극 지지층, 강성 지지층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런 표현들 같은 것들은 사실은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전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범주에도 역시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대의 감정을 자극해버리면 사실은 이성적으로 상대 얘기를 들어야 될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이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제안하는 데 대해서 국정조사는 조자룡의 헌칼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오늘 논평을 냈는데 이 대표가 난데없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국정조사하자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처가 의혹을 은폐하려 한다며 또다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선동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은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업체가 2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서 제시한 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업체에 항의 전화를 하고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고 있다는데 한가롭게 국정조사를 운운할 게 아니라 본인의 선동 정치를 사과하고 강성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게이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게이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 이렇게 정쟁을 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 보는 건 또 군민들이거든요. 양평 군민들.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일단 뭐 국정조사를 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은 국정조사의 실체가 지금 이미 백지화 선언으로 사라진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양평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땐 누구 땅이 어디 있고 이거 관심이 하나도 네.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양평 군민들은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지 누구 땅이 어디 있느냐 이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게이트를 자꾸 주장하게 된다면 양평 군민들의 관심사와는 계속 멀어지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양당의 경쟁을 계속하면은 양당에 대한 염증이 더욱더 커지고 이거는 분명히 총선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거를 전문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재직하고 명지대학교에도 교통공학과가 있는데 교통공학 교수들, 뭐 경제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 꼭 교수가 아니라도 돼요. 이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도 하고 양평 군민들도 당연히 공청회에 참여해야죠. 그다음에 뭐 주민투표 근데 제가 주민투표 찾아봤어요. 어제 뭐 주민투표 요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자체 단체 장이 실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 안 되면 주민투표라도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 입김을 철저히 배제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기는 해야죠. 네. 고속도로. 예.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관련 소식인데요. KBS에서 이 시행령 개정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KBS의 김희철 사장이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되면 수신료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폐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이러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고요. 반면 분리징수에 따른 대응과 별도로 이번 사태에 관해선 국민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KBS 직원들은 또 김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지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오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김 사장 퇴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현재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뭐 반발, 헌법소원 제기는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뭐 그게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저도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KBS 자체는 공영방송다운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의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그거는 국민들의 판단에 한번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부터 한 가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역할과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시간은 전 충분히 주어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예를 들면 50%가 넘는 사람들이 야 정말 이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야겠죠.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자신들의 리그 속에서 헌법을 끌어들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공영방송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그래서 이 수신료 납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이라는 속에서의 공영방송을 바라봐야지 이걸 딱 띄워놓고서 공영방송 야 우리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긴 힘든 환경이 됐다라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